아동기 행동장애 제7장 기분장애 5. 기분장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생물학적 영향 아동과 청소년의 기분장애에 관한 생물학적 관점은 유전과 생화학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관점은 주로 성인 관련 문헌에서 유래한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자료는 별로 많지 않은 편이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다. 1. 유전적 영향 성인 연구는 양극성 장애의 유전 가능성 추정치가 80% 정도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양극성 장애의 유전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의 경우에는 연구 결과가 그리 명확하지 않고 양극성 장애에 비해 유전적 요인이 약한 편이지만 일반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에도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여러 연구 결과들이 유전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지한다. 예를 들어 성인의 기분장애에 대한 쌍생아 연구, 가계 연구, 입양 연구의 결과는 성인의 우울장애에 유전적 요소가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우울증이 20세기 이전에 발병했을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중에 우울증 환자의 비율이 더 많다. 게다가 우울증 아동과 청소년들의 일촌 성인 친척들에게는 우울장애의 비율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쌍생아 연구와 혼합 가정 연구의 결과도 우울 증후에 유전적 요소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우울장애가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주요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는 결과도 유전의 영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전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성인 우울증에 유전적 요소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까지도 환경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오코널과 동료들은 행동유전 기법을 사용해서 10세에서 18세까지의 동성 청소년 형제로 이루어진 표본을 연구했다. 이 표본에는 일란성 쌍생아, 양쪽 부모가 같은 형제, 한쪽 부모만 같은 형제, 그리고 유전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형제가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는 우울증에 유전적 요소가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공유 환경과 비공유 환경의 영향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랜드와 동료들의 연구는 이 쟁점들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자들은 청소년 형제 707쌍을 대상으로 우울증 후학을 연구하였다. 일란성 쌍생아, 이란성 동성 쌍생아, 이혼하지 않은 가정에서 양쪽 부모가 같은 동성 형제, 계부모 가정에서 양쪽 부모가 같은 형제, 한쪽 부모만 같은 형제, 그리고 양쪽 부모가 다 다른 형제들을 비교함으로써 유전과 환경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쌍생아 연구와 입양 연구 기법을 사용하였다. 전체 표본의 우울 징후를 검토한 결과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울증이 심한 청소년들만을 살펴보았을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 대신 형제가 공유하는 환경의 영향, 즉 비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런 결과는 유전적 요인이 정서성이나 사교성 같은 성격과 기질 요인에 작용하고 이 요인들이 우울증 징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극심한 우울증의 표출은 이러한 유전적 영향을 배경으로 하여 가정에서 형제들이 공유하는 스트레스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다. 더욱이 성격이나 기질적 특성 같은 유전적 소인은 개인이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에 쉽사리 노출되게 만드는 대인관계 양식을 갖게 할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이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환경의 위험에 취약하게 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2. 우울증 생화학 흔히 생화학이 우울증의 병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되고 있으며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울증의 생화학은 연구하기가 어렵고 복잡하다. 우울증 에피소드 동안에 일어나는 생화학적 변화와 우울증 기간을 선행하는 또는 그로부터 비롯되는 생화학적 변화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울증 에피소드가 시작되기 전에 청소년들을 추적하는 종단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우울증은 정의하기 어렵고 개발하기 쉽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재발하기 쉽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우울증의 생화학 연구에는 노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이 중요하다. 성인의 경우 이런 화학 물질의 수준이나 이런 물질에 대한 수용성이 화학 우울제의 효과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연구하는 주된 추진력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종전에 제시된 이론인 카테콜라민 가설은 노어에피네프린이 이를 방출하는 뉴런에 의해 너무 많이 재흡수되거나 또는 효소에 의해 너무 효율적으로 파괴됨으로써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시냅스의 노어에피네프린 수준이 너무 낮아져서 다음 뉴런을 발화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근래의 연구는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을 계속 천착하고 있다. 그러나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 기제는 단순히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아니라 신경 전달 체계와 수용 기관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대단히 복잡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신경 내분비계, 뇌, 호르몬, 다양한 신체 기관의 연계에 대한 연구는 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갑상선을 포함하는 신경 내분비계의 조절 장애는 성인 우울증을 규정하는 특징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 기관들 역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조절된다. 따라서 우울증과 관련한 상황은 아무래도 복잡한 것이기 쉽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급격한 생물학적 변화, 사춘기 호르몬 활동을 다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울증의 생물학적 측면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발달하는 기간 동안에 신경 조절 체계는 성인의 체계와는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달 후기의 생물학적 지표, 가령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이든 청소년의 생물학적 지표는 우울한 성인의 생물학적 지표에 더 근접한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아동기 우울증에서 생물학적 기능 장애의 증거를 찾아내고 있기는 하지만 성인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예를 들어 수면장애는 임상적 수준의 우울증과 관계가 있다. 연구에 의하면 성인의 경우 잠자는 동안 EEG 패턴은 주요 우울 장애를 나타내는 강력한 생물학적 지표이다.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수면 연구의 결과는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이 보이는 특성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일부 연구는 특히 우울한 청소년의 경우 빠른 안구 운동 단계와 관련된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주요 우울장애가 있는 성인들은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과도하게 분비한다. 주요 우울증을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코티졸 수준을 살펴본 연구의 결과는 일정치 않다. 사실 우울증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오히려 코티졸을 더 적게 분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달의 차이에 대한 민감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아동기와 청소년 전후기를 구분하고 여러 가지 호르몬 기제의 역할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연령이 더 높고 우울증이 더 심한 청소년의 코티졸 수준은 우울증이 있는 성인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은 코티졸 수준 자체보다는 코티졸과 DHEA라는 호르몬의 비율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아동과 청소년 우울증의 생물학적 상관 요인과 관련한 연구 결과는 이런 기능들에 대한 기준 자료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 자료는 항상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아동과 성인의 우울증이 생물학적 지표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동과 성인의 장애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한 생물학적 지표의 차이는 동일한 장애가 연령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2. 사회 심리적 영향. 최근 들어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은 여전히 거의 모두가 성인 우울증 연구에서 노출된 이론들을 바탕으로 고찰되고 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을 살펴보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예를 제시하기로 하겠다. 1. 분리와 상실. 우울증에 대한 일반적인 심리학적 설명은 그것이 분리나 상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프로이드를 주축으로 하는 정신분석에서 우울증을 설명할 때에는 대상 상실이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상실은 실제적일 수도 있고 상징적일 수도 있다. 상실한 사랑의 대상에 대한 동일시와 그 대상을 향한 양면적 감정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심리역동적 연구자들은 대상 상실에서 비롯되는 자아 존중감 상실과 절망감을 강조하며 자신의 내부를 향해 돌려지는 공격성은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행동주의에 입각한 설명들도 분리와 상실을 얘기한다. 포스테로와 레윈소는 둘 다 부적절한 정적 강화가 우울증의 발달에 큰 영향을 한다고 본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이나 그로부터의 분리는 정적 강화의 원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적절한 강화는 원하는 보상을 얻어내는 적절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과 같은 요인들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분리가 우울증의 발생의 이익을 담당한다는 이론은 많은 자료의 지지를 받았다. 예를 들어 많은 연구자들은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장기적으로 분리되었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들을 기술했다. 아동은 처음에는 울고 부모에게 떼쓰고 안절부절 못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는 항거 기간을 거친다. 곧이어 울과 위축이 뒤따른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몇 주 후에 회복되기 시작한다.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인해 병원에 치료가 의뢰된 아동들 중에는 어린 시절 부모를 상실하거나 부모로부터 분리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셀리그매닝 등은 치료 의뢰된 100명의 청소년들 중에서 36.4%가 한쪽 또는 양쪽 부모를 상실하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립학교나 병원의 통제 집단에서는 각각 11.7%와 16.6%만이 그러한 상실을 경험했다. 치료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는 아동이 3에서 6세 그리고 12에서 15세 사이에 부모를 상실한 경우에 특히 크게 나타났다. 5에서 16세 사이의 우울증인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들을 비교한 결과 우울증 집단은 50%, 그렇지 않은 집단은 23%가 8세 이전에 부모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실과 우울증의 관계는 성인 우울증과 관련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어린 시절의 상실은 성장했을 때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우울증에 걸린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견해가 오랫동안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 쟁점을 다루고 있는 최근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 견해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 시절의 상실이 그 자체로 병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린 시절의 상실과 이후의 우울증과의 관계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한 상실은 오히려 배려의 부족, 가족 구조의 변화, 사회 경제적 어려움과 같이 이후에 개인의 장애를 일으킬 위험에 처하게 하는 불행한 환경을 연쇄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 상실과 우울증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성인의 회고적 보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상실이 아동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챈들러와 동료들은 상실이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최근 2년 동안 한쪽 부모를 상실한 92개 가족으로 이루어진 표본에서 8에서 15세까지 아동들의 우울증은 상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그보다는 부모의 타락 수준, 가족의 포근함, 상실 이후의 안정적인 긍정적 사건들이 부모의 사망이 이 아동들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 2. 인지-행동적 관점. 행동적 관점, 인지적 관점, 그리고 인지-행동적 관점에서 노출된 많은 개념들은 상호 관련되고 또 중복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을 다루는 이러한 관점들은 대인관계 기술, 인지적 왜곡, 자기에 대한 견해, 통제에 대한 신념, 자기 조절, 스트레스 등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울증이 있는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시선을 받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울증이 어떻게 발달하고 유지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지적한 대로 페스터와 레윈손 같은 학자들은 낮은 활동 수준과 부적절한 대인관계 기술이 결합되어 우울증을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울한 아동과 청소년들은 사회적 기능의 결함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지 못한다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벨도람, 리벤과 패털슨은 4에서 6학년까지 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우울증과 사회적 기능에 대해 학생 자신과 친구 그리고 교사의 보고를 받아냈다.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 사회적 위축, 사회적 능력 부족이 모두 우울증과 관련이 있었다. 우울증을 학습된 무력감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이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된 무력감은 다시 우울증의 특징적인 기분이나 행동을 가져오게 된다. 분리는 학습된 무력감의 특별한 경우인지도 모른다. 부모를 자신에게로 오게 하려고 시도했던 아이는 자신의 행위가 긍정적인 결과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 무력감과 관련한 이론은 개인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즉 귀인 양식 또는 설명 양식을 강조한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사건의 원인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상황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고 보는 설명 양식은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는 반대되는 설명 양식, 즉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 그 원인이 외적이고 불안정하며 특정한 상황에서만 해당된다고 보는 것도 우울증적인 설명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은 최근 들어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양식과 인지 양식의 상호작용에 역점을 두는 쪽으로 수정되었다. 수정된 이 관점은 우울증의 절망감 이론이라고 불린다. 괴인 양식은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정적인 생활 사건들과 절망감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절망감은 우울증을 불러일으킨다. 그림 7-3은 절망감 이론이 우울증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우울한 아동들의 부정적인 괴인 양식과 절망감을 보고있으며 절망감 이론의 소위 스트레스 개념을 지지하는 연구들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구 결과의 비일관성, 발달 패턴의 연구, 남녀 차이의 연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괴인 양식과 생활 사건의 관계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울증에서는 인지적 요인이 하는 역할 또는 다른 이론가들이 크게 강조하는 부분이다. 가령 백은 우울증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백은 우울한 사람들은 사고의 오류를 발달시키며 그 결과 별것 아닌 사소한 일조차 왜곡시켜 자기 비난과 실패의 기회로 삼는다고 가정한다. 여러 연구들은 우울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백의 이론에 제시한 인지적 왜곡을 보인다는 증거를 얻었다. 우울한 청소년들은 파국을 예상하고 과잉 일반화하며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괴인 양식, 절망감 또는 인지적 왜곡과 같은 인지적 영향과 우울증의 관계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지적 왜곡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대인관계나 정서적 상황과 같이 특정한 상황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인지가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기저의 취약성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앞에서 논의한 무력감 이론의 일부인 통제의 차원도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다. 예를 들어 웨이주와 동료들은 자신의 능력 수준을 낮게 지각하고 결과와 행동이 관계가 없다는 비유관성을 지각하는 것이 아동의 우울증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특수한 자기 통제 행동의 결함이 있는 것도 우울증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 이러한 자기 통제 모델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에 행동의 장기적인 결과보다는 즉각적인 결과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지나치게 엄격한 자기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스스로에게 긍정적 강화는 주지 않고 과도한 처벌을 가한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 있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 견주어 수행 수준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대적으로 수행이 더 낮다고 평가하고 자신을 더 많이 처벌한다. 우울증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렇듯 자기 통제에 결함이 있다면 우울한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가 어떤 유형의 자기 통제 행동을 유발하거나 장려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찰을 염두에 두고 부모의 우울증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